자, 지난번에 정치 판사들 끌고 모아가지고 판사 대표라고 해가지고 판사 회의를 했습니다. 자, 부산고법 같은 경우에는 22명인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냐? 우리는 그때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 회의록을 보니 새치기 처리, 일반 결의, 익명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그래도 법과 원칙과 규정을 가장 준수해야 될 모범적인 판사들이 모인 판사회의가 개판 5분 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사회의의 안건 상정부터 결의안 통과, 그 후에 익명회의록 공개까지 총체적 부실로 이걸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판사회의가 그야말로 안 하던 짓거리를 해서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의식을 하고 또 그 결과가 파장이 클 거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회의를 그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였느냐. 이것은 어딘가에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법농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판사들 스스로 거기에 관련된 판사를 탄핵하라고 오다가 떨어졌고 그 오다에 맞추어서 군사작전처럼 후다닥 하다 보니 쇼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들이 여러 가지 하자를 남긴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판사 의견이 묵살된 판사회의가 특정 좌파 이념을 추종하는 이 좌파 성향 판사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논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그들이 혐오해서 깜빵에 보내는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이었다.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판사회의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결의안 구성에 반대 법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판사회의는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처벌을 해야 되는 두 가지죠. 판사들 대법원에서 징계하는 거. 농단에 관련됐다는 판사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로 하여금 탄핵을 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지금 대상인 사람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단정적으로 의결했는데 결론이 너네는 우리가 내리는 징계도 받아야 되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탄핵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 했는데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 판사가 53명 중에서 52명이나 됐잖아요. 반대 기권이요. 근데 이 판사들의 목소리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동료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는 거예요. 한 판사 대표는 회의에서 자체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 중 권력 분립 원칙상 상권 분립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사법부인 법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사법부 내부의 패싸움을 보여줄 뿐이지 국민 신뢰 회복에 탄핵 결의를 하는 것이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왔고 또 다른 판사 대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 맞지요? 법원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정치색이나 추정이나 단정을 배제하고 드라이해서 더 이상 드라이할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되는가 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걸 유죄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 했던 판사들의 기소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였고 또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판사 회의를 거쳐서 그들에게 대몫을 박으라고 그랬던 부분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이제 집단 우사도 이런 우사도 없이 판사회의 같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이름이 남게 되고 판사회의 참가자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판사회의를 할까요? 자, 판사들을 보내려니까 10대 명을 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지금까지 처벌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판사들을 정치로 엮어서 보내려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내부에서 얘들 보내버려야 된다고 계리를 해줘야 부담이 없이 검찰도 또 다른 판사가 동료 판사를 또 징계도 뭐 또 국민들 보기에 아, 이 나쁜 놈들 맞았네. 판사들이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했네. 그러려고 누군가 오다를 내려서 이리 만들어 간 게 아니냐는 게 제 의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순서가 뒤바뀐 상정이 있다는데 당초 동료 법관 탄핵안은 안건으로 발의도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인 판사회의 부의장인 최한돈이 등 13명이 당일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한 뒤 다른 안건에 비해 우선순위로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판사회의가 동료 판사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안건도 있었고 그날 회의를 하기까지 사전에 발의된 안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보면 13명의 무슨 이름을 확인했니 하는 쪽지가 있었고 나중에 그걸 없애버렸다 했잖아요. 그 쪽지가 이 발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쪽지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제가 이 전체 절반도 아니고 전체 머릿수를 세려면 53개를 갖다가 세야 될 건데 왜 그 14명을 갖다가 13명을 이름을 적은 게 있다가 나중에 없애버렸을까 생각했는데 자, 발의하는 거는 우선 총대를 메고 안면 몰수하고 해야 되니까 서로 끓일 수 있으니까 그 13명이 발의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이 부의장이 진행을 하면서 13명의 발의를 갖다가 사전에 기띔을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13명이 아, 나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발의 이렇게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사전에 이 명단을 입수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부터 다 짜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안건은 뒤로 미루고 이 안건을 제일 처음 처리했고 이 최한돈 부장판사는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이 단체의 회원이고 이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묵살이 됐답니다. 이미 안건 상정 순서를 정한 마당에 이 안건이 꼭 지금 심의해야 하는 것처럼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회의에 이건 안건도 없었고 현장에서 발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안건, 2번 안건, 3번 안건 해가지고 이 자료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자료 없이 했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발의해서 그것이 1번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법관 대표는 의견 수렴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예전에 수사 촉구 계리안을 채택할 때만 해도 논의 시간이 충분했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판사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갖고도 몇 시간을 하고 다른 안건은 추후에 하든지 했어야지.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발의하고 그래가 시간 부족한데 딴 것도 처리해야 되니 빨리 이거 결의하자 해서 얼렁뚱땅 해치워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쿠데타식으로 긴급 발의해서 현장에서 통과시키는 이것은 짜지 않고는
사전에 머리수 세고 아주 치밀하게 짜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발의한 13명을 누가 그 이름을 적고 누가 그걸 갖다가 지시를 해서 그 13명이 발의하도록 했고 또 전체 대가리수 53개라 해서 기권 반대보다 적어도 더 나옵니다라고 이 컨트롤은 누가 했냐는 거죠. 그놈은 깜빵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판사님들한테 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죄송하지만은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놈보다 더한 말을 써도 시원찮은 겁니다. 자, 비실명 회의록이다. 판사 회의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쫓기듯 공개한 회의록이 비실명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입장을 묻는 판사회의 회의록에는 실명과 그 발언 내용이 다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 판사회의에는 동료 판사 탄핵하라는 데는 전부 익명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한홍 의원은 발언의 후폭풍을 감안해 발언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스스로 떳떳지 못한 걸 인정한 걸로 본다. 그러면서 사실상 순기능을 상실한 판사회의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판사 조직이.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관은 이 청문회를 하는데요. 자, 어제 김상한이라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사회의 의결에 대해 판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판사들의 의견을 3,000명의 판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 그러지 않다고 이걸 주도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국회 청문회에서 했어요. 또 사법농단에 대해서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고 또 이 양반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멤버고 그래서 이 조직이 정치 편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이 문정권 들어서 이 멤버들이 대법관,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대거 진출하는 코드 인사의 조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전형적인 공식 연구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이 김상한이한테 묻는데 당신 보편적 인권이 북한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북한에는 국제법과 관련해서 인권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말살 사례와 국제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연구해서 언론을 해봤는지 이런 결과가 있는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을 사람들입니다. 자, 말 장난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이 김상한이를 비롯해서 지금 최고 법관들이라는 사법부의 멤버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또 비리들의 천국입니다. 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이 5명의 위장 전입이 22차례나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이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했답니다. 송구스럽다고.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전력이다. 혼자서 3차례의 위장 전입을 했어요. 어떻게 잘 나가는 분은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어쩌다가 선거 한번 나갔을 때도 위장 전입 안 하려고
주소를 글로 옮기고 이사를 가서 집을 갖다가 샀습니다. 자,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으로 해놨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었던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3차례 위장 전입을 했대요. 매년 국민들 중에 아직도 위장 전입으로 1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위장 전입은 이제 문정권 들어서 황당한 소리를 해요. 사문화된 법이니까 위장 전입 갖고 죄라고 따지지도 말자. 아니 저거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고위급 인사들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놓으면 별의 소리를 다 한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위장 전입은 사문화된 법이다. 근데 위장 전입을 해서 처벌받는 재수 없는 100명은 누가 처벌하느냐? 판사들이 처벌을 해요. 자,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자기들이 처벌했던 사람이 저지른 불법을 그대로 저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처벌할까요? 나도 위장 전입했지만 요놈들은 참 재수없다. 너들은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 이따위 걸로 걸려가지고 끌려와서 나한테 재판받아서 위장 전입 불법으로 처벌을 받냐. 세상을 좀 요령 있게 살지 판사인 나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래 일어난 놈 징역 이렇게 합니까? 위장 전입 갖고 징역은 안 때리겠지만요. 자, 만약에 자기들이 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지금 이들이 가고자 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들뿐만 아니라 현 정권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그리고 신임 대법관, 헌법재판관 13명 중에서 9명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5명이 위장 전입 22차례 했고 다운 계약서까지 쓴 사람을 합치면 9명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살 때 실제 가격보다 계약서에 실거래가를 낮춰서 기입하는 다운 계약서는 지금은 불법이지만은 2006년 이전에는 처벌 조항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다운 계약서를 쓰면 깔끔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그때도 판사했을 건데 돈 좀 세금 좀 작게 내려고 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런 법을 쉽게 어기고 탈법 행위를 한 판사들이 아니면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내놓고 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고 사법부의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남의 불법을 심판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영화에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갖고 너는 왜 죽었냐 이래 될 때 진죄들이 쭉 나오면 이 사람들은 죄를 꽃배기로 받지 않겠습니까? 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이 위선자들아. 이러면서요. 자, 위장 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위장 전입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10년간 1172명이 징역형과 벌금을 받아서 전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상한 후보자를 포함해서 현 정권에서 임명된 5명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도 대법관에 해당되는데 3차례, 이현애 헌법재판관 8번, 이종석 재판관 5번, 김명수, 유남석은 둘은 집을 살 때 다운 계약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과 이석대 헌법재판관도 다운 계약서. 자, 그러면서 이들은 2006년 불법화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송구하다고 하고 되었습니다. 자, 김상은의 위장 전입 기사에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나? 남이 한 건 불법이고 님이 한 거는 관행이냐?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댓글이 쭉 달렸어요. 자,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을 해서 1차 검증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자, 그런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민정수석실 양쪽에서 검증을 해서 하자가 없어야 최종 임명이 되는데,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이니까 봐준 거죠. 그럼 니는 하자 없냐? 이렇게 방송하는 황장수. 제가 그래서 그럴까봐 저보고도 옛날에 이걸 누가 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냈어요. 왜? 그거 안 가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뭔 하자가 있냐고 또 이렇게 쓱 물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제가 하자 없다 하고 해줘 버렸습니다. 대신 어디 가지는 않을 거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내 모든 이 재산과 뭐 세금 기록과 이런 거를 뒤지는 부분에 동의한다. 그 동의하면요, 이제 그 동의서를 갖고 다 열어봅니다. 하자 없다고 나왔지요. 그래서 나같이 이런 사람도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높은 분이 하자를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7대 공직 배제 원칙에 따르면 이현애, 김기영 이 두 사람은, 특히 이현애는 학교 문제로 2005년 7월 이후에 애 학교 문제로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밀어붙였어요. 김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쪽이면 비리가 있어도 감춰줘야 되는 게 조국의 역할이고, 그래서 조국을 저렇게 지키려고 지랄 난리를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력도 없고 비판만 일삼던 이 좌편향 판사들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부터 시작을 해서, 자, 위장 전입은 안 된다며 약속을 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문재인 이야기겠죠. 일반 국민들은 위장 전입한다고 보내냐? 이런 것들이 법을 다루냐? 자, 이러면서 욕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판사들요, 그냥 나중에 전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이 과거의 정치적 행위를 사과할 날이 꼭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살면서 남을 처벌할 때요, 당신 마음은 어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렸습니까? 에릭이.